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을 소개해드릴 링키플러스 대표 최민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컴퓨팅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에 대한 이론과 기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알고리즘, 우리 간단히 알아보았었죠.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실제 출제되었는지에 대한 기출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순서대로, 절차적인 방법으로 순서대로 해결한다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자, 절차적으로 실행하는데 순서도의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도 문제가 3급에서 4, 5번에서 두 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급에서는 한 문항, 3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급에서도 한 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3번에서 1급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거, 그리고 제어 구조를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어 구조의 어떤 복합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인데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자판기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뭐 피자를 굽는데 도우부터 만들고 어떤 토핑을 넣고 소스를 바르고 토핑을 넣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학교를 가는 방법도 그러고요.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사실 대부분 이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학교를 가서 학원을 가서 집에 온다라는 이 일련의 과정들도 우리는 알고리즘으로 순서도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도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도란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코딩을 엔트리나 스크래치로 하죠.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프로그램의 흐름을 기호를 이용해서 순서대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서 플로우 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우리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어떤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순서도의 왼쪽의 모양을 보면 어떤 타원형의 모양, 사각형, 마름모, 평행사변형 등의 이런 모양이 있죠. 그 모양에는 다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는 모양은 시작과 끝을 알리고요. 그리고 사각형은 처리, 어떤 내용들을 처리하는 내용을 여기에 담습니다. 자, 그리고 판단은 마름모 모양으로 어떤 조건을 비교한 다음에 참과 거짓이냐에 대한 어떤 조건의 흐름을 나누는 판단에 대한 부분은 이 마름모를 씁니다. 그리고 입력과 준비된 내용은 평행사변형에 쓰고요. 그 다음에 준비, 출력되는 부분, 반복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 순서도의 모양을 통해서 어떤 흐름으로 지금 코딩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구나 라는 걸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우린 순서도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설계를 하는 구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코딩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설계 구조에. 자, 처음에 순차 구조입니다. 순차 구조는 알고리즘에서 이 작성된 순서대로, 그러니까 결국에 위에서 아래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도를 보면, 자, 오른쪽에 시작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본 그 순서도 모양 사각형에 손 씻기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식사를 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양치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죠. 자,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순서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프로그래밍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순서대로 실행을 하게끔 코딩을 짜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블럭에서 오브젝트를 하나 가져와서 만약 이 오브젝트가 10만큼 움직이고 그리고 모양을 바꾸고 그리고
벽에 닿으면 튕겨라 라는 어떤 내용의 일련의 어떤 절차가 있으면, 과정이 있으면 그것을 코딩을 할 때 순서대로 블럭을 조립을 해서 나열을 해야 합니다. 그 중간에 하나라도 블럭이 빠지게 되면 이 프로그램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요. 그리고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성된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이 구조를 순차 구조라고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설계 구조에서 선택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택 구조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에 따라서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또 실행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조건은 약간 이 마름모형의 그 순서도인 걸 보았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자, 만약에 프로그램이 시작했는데 비가 오는가라는 조건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우산을 챙기고요. 바로 아래에 있는 블럭이 실행이 되고요. 만약에 아닐 경우에, 거짓일 경우에는 자, 챙기기에 대한 블럭이 실행이 되지 않고 자, 그 아래 학교 가기 그다음 끝내는 네,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을 경우에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그 조건의 내용이 달라지는 선택 구조를 우리는 이렇게 순서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엔트리에서 블럭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엔트리에 이 구조가 있죠. 만일 참이라면 이라는 조건을 묻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럭을 가져왔을 때 이 참이라는 곳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죠. 지금 이는 어떤 조건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지금 마름모에 있는 비가 오는가 라는 조건을 이 참의 부분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블럭 안쪽에는 자, 참일 경우에 대한 부분이 실행되는 블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산을 챙기기가 이 안에 블럭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아니면 학교 가기가 만일 참이라면 블럭 아래에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실제 코딩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순서도를 알고리즘으로 짜면 훨씬 더 프로그래밍하기에 쉽고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련의 선택 구조, 자, 조건에 따라서 실행하는 이런 선택 구조의 알고리즘도 보았습니다. 자, 선택 구조에는 방금 말씀드린 만약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은 경우도 있지만 자, 아니면 거짓일 경우에 행해야 되는 실행 처리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어두운가 참일 때는 가로등을 켜고 거짓일 때는 가로등을 끕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엔트리 블럭에서도 자, 이런 블럭이 있습니다. 만일 참이라면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첫 번째 있는 빈 공간에 있는 블럭이 실행이 될 거고요. 아니면 거짓이면 그 안에 있는 안에 비어 있는 공간에 블럭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이라는 블럭으로 이렇게 순서도를 작성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반복 구조가 있습니다. 자, 반복 구조는 자, 두 가지의 구조로 나뉠 수 있는데요. 횟수를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는 구조와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를 들어 10번 반복해라 라고 할 때 이 순서도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블럭에서도 10번 반복하기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엔트리가 스크래치가 앞으로 10만큼 가는데 그걸 10번만 가라 라고 했을 때 이 블럭을 쓰게 되죠. 네. 그러면 조건이 참일 때까지 반복했을 때는 지금 참이 될 때까지 반복하기라는 이 블럭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고양이가 밥을 먹는다, 다 먹었는가? 라는 어떤 조건문이 묻습니다. 그런데 다 먹을 때까지 어떤 행동을 수행하고 다 먹기 전까지는 이 반복문이 끝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떤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이 반복문이 계속 반복되는 거를 네,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할 수 있는 이 구조의 블럭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알고리즘 설계 구조에서 자, 기본적으로 순차, 그 다음에 선택 구조, 그리고 반복 구조 세 가지 구조가 있다라는 걸 알고요. 자, 이걸 그대로 우리가 코딩해서 프로그램이 짤 때도 씁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코딩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개념에서 코딩으로 한번 짜볼 건데요. 네, 지금은
순서도로만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순서도 문제를 한번 3급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순서도 문제는 나오느냐를 보겠는데요. 자, 3급, 2급, 1급 다 순서도가 세 문제 뭐 한 문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약간 빈 공간을 두고 3급의 경우에는 뭐 2가지 정도만 그 빈 공간에 어떤 내용의 순서도가 들어갈까 이런 질문을 하고요. 1급과 2급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순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급을 보겠습니다. 자, 정화는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자,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 버스를 타고 목적지를 가는 어떤 순서, 일련의 과정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안내방송 듣기, 뭐 목적지까지 이동 이렇게 설명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열만 돼서는 어떤 순서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이렇게 순서도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 그리고는 버스 정류장, 버스 승객은 준비 문제죠. 그래서 어떤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 평행사변형, 뭐 이 네모 사각형, 마른 목걸이 어떤 내용인지를 다 외워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문제는 조건에 들어가야겠구나. 이 문제는 처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도 지금 버스 정류장, 버스 승객은 준비 단계겠죠. 네, 그래서 준비를 했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여기 밑에 왼쪽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설명을 지우면서 문제를 풀면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버스가 도착하면 버스 번호를 확인한 듯 탑승한다 라는 내용이 처리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이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에는 마름모 내용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순서도에 적용이 되어 있는 내용들만 먼저 지워보겠습니다. 자, 거기 1번은 비워두고요. 그 다음은 안내방송 듣기, 그 다음은 어떤 처리의 내용 2번, 그 다음에 목적지에 도착했는가라는 조건문이 벌써 이 조건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참일 경우에는 도착했으면 하차를 하지만 거짓일 경우에는 안내방송을 다시 듣고 네, 조건이 참이 될 때까지 수행을 계속 해야겠죠. 자, 그러면 두 번 남은 어떤 그 조건에 남은 설명에 무엇이 있는가를 봤을 때 자, 목적지까지 이동 그리고 요금 내기 2가지의 내용이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2가지의 내용을 어디에 적는지를 한번 우리 살펴볼게요. 자,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열했을 때만 봤을 때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면 버스 번호를 확인한 뒤 탑승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요금 내기죠. 네, 이거는 굳이 내가 순서도로 이렇게 내용을 처리인지 준비 과정인지 조건인지 보지 않아도 당연히 요금 내기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내방송을 듣고 우리는 목적지까지 이동합니다. 네.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요금 내기, 2번의 답은 목적지까지 이동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우리 3급 문제를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2급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까요? 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2급의 유민이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자, 그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의 어떤 절차적인 순서를 설명을 나왔겠죠?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편의점에서 물건 구매하기 라는 내용으로 필요한 물건 고르고 편의점에 들어가고 구매하기 완료, 금액에 맞춰 돈을 내고 편의점 돈, 이건 준비겠네요. 네, 물건을 받아서 나온다, 금액을 확인한다, 계산대로 가져온다. 자, 어떻게 정렬되지 않은 이런 준비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순서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순서도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3급에서는 2문항 비어있는 곳이 있었는데요. 자, 2급에서는 5문항에 비어있는 곳이 있네요. 네, 그래서 각 2점씩 총 10점으로 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설명해 보시면 편의점에 들어간다.
그리고 물건을 받아서 나온다, 그리고 구매하기 완료. 이 세 가지만 있지 나머지 5개는 우리가 다 작성을 해서 여기 정답지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당연히 이 순서대의 모양은 준비입니다. 자, 그래서 편의점 돈이 들어가면 되겠죠. 첫 번째는 편의점 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편의점을 들어간다. 그 들어간 다음에는 1년에 우리 내가 생활할 때 그 순서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갈 내용은 필요한 물건을 고른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산대로 가져온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금액을 확인한다. 라는 어떤 처리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각형으로 표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 마른 목걸이입니다. 얘는 조건이 들어가야 합니다. 마른 모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맞춰서 돈을 냈는가라는 조건이 이 마른 모 내용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돈을 냈으면 참으로 내려와서 물건을 받아서 나온다, 구매하기 완료가 되겠고요. 만약 거짓일 경우, 네, 금액에 맞춰서 돈을 냈는데 아니다 라고 해서 거짓일 경우에는 어디로 돌아가면 될까요? 자, 그 앞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죠. 물건 고른다 아니고요. 계산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요. 금액을 확인한다. 우리가 지금 금액에 맞춰서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을 다시 확인한 후에 금액에 맞춰 돈을 다시 냈는가를 조건문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도의 순서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서 구매해서 나오는 방법을 순서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급 문제 풀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출문제인데요. 굉장히 순서도가 복잡하고 빈칸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문제 설명을 지워가면서 빈칸을 어떻게 채워갈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oT 무인 보관함의 알고리즘을 순서도로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사물 인터넷과도 또 연결되어 있는 문제네요. 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은 자,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결제할 금액을 화면에 알려주고, 자, 보관할 사물함에 보관할 번호와 비밀번호 입력받는다. 지금 이 알고리즘의 내용들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걔를 순서대로 우리는 나열을 할 줄 알아야 하고요. 그거를 순서도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다라부터 쭉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에 순서도가 나열되어 있는데 순서도의 경우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빈칸이 있죠. 각 2점씩 총 10점 문제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순서도를 이렇게 눈으로 쉽게 익힐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1급 같은 경우에는. 자,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자, 그 아래 바로 보관 또는 찾기를 입력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IoT 무인 사물함은 보관할지 찾을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물어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는 어떤 처리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참과 거짓을 묻네요. 그렇죠? 아, 참과 거짓을 물으면 어떤 조건문이 들어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할 것이냐 찾을 거냐에 대한 입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니까 찾기를 입력했는가 라는 또 조건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는 보관을 입력했는가 라는 조건문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참일 경우에 IoT 어떤 사물함에 내가 물건을 보관하겠다라는 걸 입력하게 되면 다음 내용은 어떤 게 올까요? 자, 왼쪽에 있는 설명들을 하나씩 다 읽어서 맞는 조건을 찾아서 넣어야 됩니다. 내용을 찾아서. 자, 사용자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받는다라는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이 사물함을 열어서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용할 사물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받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내용이 들어간 다음에 또 참과 거짓으로 나뉘네요.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했듯이 얘도 조건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 부분에서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를 넣어야겠죠. 자, 사용할 사물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받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사물함에 물건을 넣어야겠죠. 네, 그래서 사물함에 물건을 넣었는가라는 조건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일 경우에는 보관 정보 및 비밀번호를 문자로 남기고요. 아닐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마치는 거죠. 네. 자, 그게 이제 보관에 대한 절차적인 순서 방법이고요. 자, 그 옆으로 갔을 때는 찾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를 입력했는가라는 조건문이 있고요. 만약에 참일 경우에 마찬가지로 보관함 사물함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엔 뭘 해야 될까요? 보니까 참과 거짓으로 또 나뉘네요. 네, 그러면 조건문이 들어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조건문일까요? 자, 보관한 사물함 번호와 비밀번호가 일치하는가라는 조건문이 있고요. 참일 경우에 일치하기 때문에 우린 결제할 금액을 화면에 입력하겠죠. 네, 알려주겠죠. 얼마를 내세요라고 하면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용 요금을 결제하였는가라는 조건문이 있기 때문에 참과 거짓으로 또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이면 이용 요금을 결제했으면 사물함의 문이 열리고요. 거짓일 경우에는 다시 어디로 넘어가냐면 시작을 다시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찾기로 들어가서 우리 지금까지 한 알고리즘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1급은 조금 복잡하고 지금 비어있는 공간도 한 5군데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도를 조금 많이 기출문제를 풀어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숙련되게 해야지만 1급은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 해결에서도 1급 문제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네, 순서도도 마찬가지로 1급 문제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순서도도. 그래서 우리가 뒤에 코딩이 1급은 2문제인데 막 앞에를 풀다 보면 뒤에를 못 푸는 시간이 생길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할애를 조금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연습으로 우리 순서도도 풀어보면 1급도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알고리즘을 순서도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진법 그리고 알고리즘의 어떤 개념을 또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진법 등 그 알고리즘에서 어떤 내용들을 개념들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진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소프트웨어 코딩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수업이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진법은 0과 1 두 개의 숫자만으로 모든 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네, 실제 우리가 쓰는 실제 생활에서 쓰는 숫자들은 십진법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십진법을 컴퓨터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는 모든 숫자나 이미지나 것들을 우리는 이진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진법은 0과 1 두 개의 숫자만으로 수를 표현합니다. 십진법은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진법은 컴퓨터에서 데이터의 최소 단위 비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형식의 전기 신호를 사용하는 컴퓨터는 0과 1 이진수의 신호로 자료를 저장하고 처리한다. 결국 컴퓨터는 0과 1만 입력을 받아서 우리 신호로 자료를 저장하고 처리를 하고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미지를 보고 그 숫자를 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를 때는 1이고요.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는 0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지컬 할 때 우리 2급에서 하드웨어적인 피지컬 이해의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그때도 어떤 아두이노나 이런 센서들에서 전기가 흐를 때는 1 숫자를 받고요.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는 0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뒤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는 0과 1로 숫자로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러면 십진수의 어떤 숫자도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환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진법 변환하는데 많이 예시를 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카드
카드의 앞면에는 숫자가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맨 앞에가 큰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6, 그다음 8, 4, 2, 1의 5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카드의 앞면이기 때문에 우린 1, 이진법의 1하고 0만 우리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요. 앞면일 경우에는 1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카드의 뒷면 숫자가 써 있지 않은 부분은 0으로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라는 걸 한번 예시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맨 위에 있는 카드를 보시면요. 자, 카드의 앞면은 우리가 1로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써 있는 카드의 앞면이 1이고요. 자, 두 번째는 뒷면이기 때문에 0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 네 번째는 0, 다섯 번째도 0. 결국엔 지금 이 카드를 이진수로 표현한 건 10100이라고 0과 1만의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십진수, 제가 진법을 변환한다 그랬죠? 십진수로 바꾸는 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봤을 때, 자, 10100을 십진수로 바꾸면, 우리가 십진수로 숫자를 많이 쓰죠. 십진수로 바꾸면 카드 앞면에 있는 그 동그라미의 개수를 더하면 그게 십진수로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면이 1이 있는 맨 앞에 카드가 숫자 지금 16개의 동그라미가 있죠. 그럼 16이고요. 그 다음에 앞면인 4개의 동그라미가 4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20개의 앞면에 동그라미가 있죠. 그래서 십진수로는 10100의 이진수를 십진수로 변환하면 2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꾸로 십진수 20을 이진수로 바꾸려면 10100입니다. 네, 이렇게 진법 변화는 이렇게 가능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카드로 우리 한번 진법 변환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뒷면이니까 0이겠고요. 두 번째도 0, 세 번째는 1, 네 번째는 0, 다섯 번째는 1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이진수로 바꾸면 0010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십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진수 00101을 십진수로 바꾸면 카드 앞면에 있는 동그라미의 숫자의 합입니다. 그러면 4개의 동그라미와 1개의 동그라미가 앞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진수로 바꾸면 5가 됩니다. 자, 결국엔 00101의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꾸면 5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진법 변환하는 문제는 중학교 정보교과서에도 있고요. 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게 진법 변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카드로 진법 변환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진법 변환은 실제로 진법을 변환해라 라고 나오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고요. 이것을 어떻게 문제 해결하는 데 어떻게 쓰일 건지, 사고력 문제에서 어떻게 연관지어서 설명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연관지어서 출제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진법 다음에 논리연산, 알고리즘의 개념 중에 두 번째 논리연산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연산은요, 여러분들 엔트리나 스크래치에서도 연산 블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블럭의 곱, 합이나 곱, 아니면 그리고, 아니면 또는 엔드 조건, 오어 조건, 아니다, not 조건. 네, 이렇게 연산은 우리 연산 블럭에서도 코딩할 때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논리연산은 어떤 게 논리연산인가를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이상의 이진수 입력값에 대해 논리연산을 수행하여 출력값을 결정합니다. 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모 놀이공원을 갔습니다. 모 놀이공원을 가서 이제 이렇게 바이킹을 탄다든지 할 때 어떤 이용 조건이 있죠. 예를 들어 키가 130cm부터 190cm까지만 탈 수 있고, 그리고 65세 이상은 탈 수 없습니다라는 이용 조건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자, 키도 조건에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이도 맞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and라는 조건에 양쪽에 대한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지만 이 놀이기구는 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게 바로 그리고 and 연산이거든요. 자, 또는 or 연산 아니면 아니다, not 이런 조건으로 어떤 판단을 해서 우리가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true일 경우에, 참일 경우에는 1이고요. 또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거짓일 경우에는 0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는 뒤에 예제를 통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논리 연산의 의미를 우리 블럭과 연관지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or라고 해서 또는, 그러니까 A 또는 B라는 어떤 논리 합의 조건일 때, 의미일 때는 자, 두 조건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고요. 모두 거짓일 경우에 거짓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식에서 A or B라는 거를 봤을 때 자, A가 0일 경우에, 거짓일 경우에, 그리고 B도 0일 경우에, 거짓일 경우에는 결과는 0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거짓일 경우엔 거짓이라고 했고요. 하나만 참이어도, 하나만 1이어도 결과는 1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or 조건에서 결과가 0, 1, 1, 1이라는 조건이 결과가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nd 조건. 아까 놀이기구의 and 조건을 우리 한번 예를 들었었는데요. 자, 논리곱에서는 두 조건이 모두 참이면 참이고요.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블럭의 그리고라는 블럭의 앞뒤에 어떤 블럭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A와 B가 모두 참이어야지 참이지 하나라도 0이 있으면, 거짓이 있으면 그 결과값은 다 0입니다. 그래서 우리 A and B라는 이런 수식에서 결과를 보면 다 0이지만 마지막에 1과 1일 경우에만 결과값이 1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니다라는 연산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니다 연산은 논리 부정의 연산인데요. 자, 반대이고서 결국에는 그래서 A가 아니면 이라는 어떤 조건을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not A라고 하면 A가 아니면 뭘까요? B죠. 네, 그래서 0이 아니면 결과값은 1이고요. 1이 아니면 결과값은 0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논리 연산은 and or not의 어떤 연산으로 우리는 조건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의 다음 개념으로는 우리 정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렬은 자료를 어떻게 정리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우리가 규칙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정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책꽂이에 책을 꽂을 때 순서대로 꽂지 않고 뭐 번호 순서대로 꽂지 않고 막 꽂으면 찾을 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컴퓨터에서도 그런 용량을 줄이고 빠르게 찾기 위해서 정렬의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정렬의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있는데요. 오름차순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큰 것까지의 순서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림차순은 큰 거부터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숫자로 예를 들면 오름차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열하는 거고요. 내림차순은 19, 87, 65, 4, 3, 2, 1 이렇게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정렬에는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의 종류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렬을 3급과 2급에서는 이 정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고요.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이랑 연계돼서 나오지 정렬만 딱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근데 1급에서는 조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 정렬. 첫 번째 방법은 선택 정렬인데요. 자, 가장 작은 또는 큰 항목,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요. 그 항목을 찾아서 맨 앞에 있는 항목과 교환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림의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최소값 A1이라는 어떤 최소값이 어떤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최소값을 맨 첫 번째 항목과 비교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작은 부분을 맨 앞에 놓는 거죠. 네, 그래서 최소값 A1이 A 맨 앞에 있는 항목과 비교해서 작으면 그 자리에 두고요.
그 다음에 정렬된 부분은 그러면 맨 앞에 A1이 오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최소값을 그 정렬된 최소값 다음 걸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교환하고 그러면 맨 앞에 계속 작은 숫자들이 오겠죠. 작은 항목들이 쭉 나열돼서 맨 끝에는 큰 항목까지 순서대로 오름차순으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렬 방법은 데이터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끝까지 정렬하기가 너무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그래서 얘는 조금 데이터가 작을 경우에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선택 정렬은요. 자, 두 번째 버블 정렬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버블 정렬은 앞에 선택 정렬과는 반대로 작은 또는 큰 항목을 찾아서 맨 뒤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최대값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어떤 최대값의 그 긴 항목 중에 최대값을 하나 찾아서 정렬이 되지 않은 부분을 하나씩 비교를 해갑니다. 그래서 뒤에다 놓는 방식이에요. 네, 아까는 선택 정렬은 앞에다 놨죠. 근데 버블 정렬은 뒤에다 놓는 방식으로 순서대로 작은 순서대로 아니면 큰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그게 버블 정렬입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삽입 정렬인데요. 어떤 정렬된 목록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는 정렬되지 않은 목록이었는데요. 지금은 정렬된 목록에서 항목 순서에 맞게 위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항목을 앞에다 정렬을 하고요. 그 순서에 맞게 중간중간에 계속 삽입해서 넣는 거죠. 그 방법을 삽입 정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렬이 완료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렬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 순서대로 정렬하는 방법이구나. 그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예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알고리즘의 또 다른 방법으로는 탐색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탐색의 방법에는 주어진 자료에서 조건에 맞는 자료를 찾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막 정리가 안 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에서 딱 어떤 내가 필요한 자료를 딱 찾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탐색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써서 찾아야겠죠. 너무 정리되지 않은 그런 자료에서는 쉽게 어떤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탐색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형 탐색입니다. 네. 선형 탐색은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을 때 앞에 자료부터 순서대로 원하는 자료를 찾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찾는 자료가 여기 A가 있어요. 그러면 맨 앞에 있냐, 두 번째 있냐, 세 번째 있냐 라는 순서대로 찾는 방법이죠. 네. 그 다음에 이진 탐색의 경우에는 정렬될 자료에서 가운데 값을 찾습니다. 네. 중앙 값을 찾아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찾는 값이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값들은 다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왼쪽에 있는 값들 중에 항목 중에 또 반을 나누죠. 그래서 반을 나누기 때문에 이진 탐색인데요. 반을 나눠서 또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내가 원하는 자료가 그러면 또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을 버리고요. 그렇게 좁혀 나가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는 방법을 이진 탐색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진 탐색은 1급 기출 문제에서 출제가 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출제된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요. 16개의 가구가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어느 집에서 물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물이 새는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네. 그런데 뭐 천천히 앞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우린 이진 탐색으로 가운데 절반을 놓고 또 탐색을 해서 만약에 이 집이 새면 여기 집은 버리고 예를 들어 14번 가구의 집이 새요, 물이. 그러면 가운데 절반인 8번 집까지만 나눈 다음에 1번부터 8번까지는 새지 않으면 얘는 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8번부터 14번까지의 가구 중에 또 절반을 나눕니다. 그래서 뭐 12번, 13번의 가구를 또 비교를 하는 거죠. 그 앞쪽에 있는 부분을. 그래서 탐색해내는 방법으로 몇 번 탐색하면 물이 새는 집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진 방법을 쓰고요. 반씩 나눠서 몇 번 탐색하는지, 정답이 아마 4번 정도 탐색했을 때 그 집을 물이 새는 집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진 탐색이냐, 그리고 몇 번을 통해서 이 물 새는 집을 찾을 수 있냐를 묻는 그 1급 기출 문제에 나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으로는요, 알고리즘의 세 번째 내용으로는 최적 경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한 위치에서 다른 지점까지 걸리는 시간과 거리와 비용을 고려해서 어떤 최적의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예를 들어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가장 짧은 거리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최적 경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예를 들어 뭐 병원을 갔다가 상점을 갔다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사실은 다 따져봐야 됩니다. 실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도 각 노드에서 이렇게 위치에서 가는 경로의 거리를 하나하나씩 다 따져봐서 제일 짧은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집에서 상점으로 가고요. 상점에서 우체국으로, 그리고 학교까지 가면 총 거리가 200m, 500m, 300m에서 총 1000m가 됩니다. 자, 이게 다른 길로 갔을 때보다 가장 짧은 경로이기 때문에 최적의 알고리즘의 최적 경로로는 1000m가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실제 최적 경로를 구하는, 이건 진짜 실제로 풀어봐서 우리가 짧은 경로를 찾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배운 이 알고리즘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급입니다. 자, 알파벳을 이진수와 십진수로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표현 예시로 실제로 이렇게 표현됐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AGE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고, 십진수는 65, 71, 69라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자, 옆에 또 아스키 코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알파벳 A는 아스키 코드 이진수로는 100000001로 표현되고요. 십진수로는 6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외울 필요가 없고요. 실제 이렇게 예시를 들어두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자료를 보고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세혁이는 이메일 비밀번호를 밀크란 MILK라는 단어를 십진수로 나타내서 8자리 암호로 만들었습니다. 즉 암호가 이렇게 된대요. 777, 37675의 암호로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게 수첩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걸 이진수로 바꿨대요.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꿔서 적어놨는데 어떻게 적어놓는 게 좋을까를 우리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내놨어요. 네,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앞에 77을 십진수니까 얘를 이진수로 표현하고요. 자, 두 번째 73을 이진수로 표현하는 게 1번의 답이겠죠. 그리고 76은 100, 1100이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75가 두 번째 문제의 해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진법 변화를 했는데 진법 변환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렇게 아스키 코드 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73은 당연히 10010011이겠고요. 네. 75는 1001011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스키 코드를 보고 1번과 2번의 답이 무엇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1급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의 1번 문제 최적 경로 문제가 나왔었네요. 그래서 철훈의 집에서 도서관과 병원을 가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데 최단거리는 얼마고 집에서 병원까지 가는 최장거리는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에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번 각 노드를 다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 다 계산을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집 1번에서 도서관 8번까지의 각각의 경로를 다 계산해서 자,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요. 네, 12입니다. 네, 1번, 2번, 5번, 7번, 8번 이렇게 가면 12가 되고요. 최장거리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장거리는 자, 집에서 3번으로 가서 3번에서 2번, 2번에서 4번, 그리고 6번으로 가고요. 다시 8번으로 가서 5번으로 가서 7번으로 갑니다. 네, 그럴 때 병원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도착하는 최장거리는 26. 지금 말씀드린 그 거리를 다 더하면 26이라는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단거리와 최장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실제 각각 계산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1급 문제풀이를 많이 가져온 이유는 실제 알고리즘 문제가요. 1급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알고리즘 문제 1급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있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최적 경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이번에 나온 거는 이 진법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에 따라 식빵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 표시 방법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색칠된 막대 위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진법의 문제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첫 번째는 자, 4개의 막대에 4개의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맨 앞에는 8, 두 번째는 4, 세 번째는 2, 네 번째는 1의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색칠된 막대의 숫자를 다 더하면 코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코드를 오른쪽 표에 식빵 분류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코드가 2이면 우유 식빵이고요. 5이면 치즈 식빵 이런 식으로 코드를 분석한 후에 그 코드로 어떤 식빵으로 분류되느냐라는 거를 우리는 이 표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8과 2의 숫자에 지금 색칠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8 더하기 2는 십진법으로 나타내면 10입니다. 네, 그래서 코드 10의 이 식빵 분류는 우리가 블루베리 식빵을 의미한다라는 걸 코드 표시 방법의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드 표시 방법에 색칠된 막대가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코드 표시 방법과 같이 4개의 막대를 이용하면 최대 몇 개의 코드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몇 개의 코드를 만들 수 있는가? 지금 색칠된 게 하나의 막대에 1개가 색칠돼 있잖아요. 그런데 색칠되고 안 되고 2가지의 경우를 우린 나눌 수 있고요. 그 2가지의 경우를 막대가 몇 개 있어요. 지금 8, 4, 2, 1에서 4개 막대가 있죠. 그래서 결국엔 색칠을 하고 안 칠하고의 경우의 수가 4개의 막대에 적용되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결국엔 16개의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제가 이렇게 그려왔어요. 네, 실제 16개의 코드가 0,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거, 하나 칠한 거, 그 다음에 2번째 칠한 거 이렇게 해서 16번째 경우에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는 4개의 막대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최대의 코드는 몇 개다? 16개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번째 문제에서는 이 코드를 보고 어떤 식빵을 분류해서 찾을 수 있냐라는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의 코드를 보고 식빵 분류의 표에서 해당하는 식빵의 종류를 적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적혀 있는 이 색깔을 봤을 때 4칸 중에서요. 한 칸씩 이 코드 표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2번째 칠해져 있어요. 그럼 2번째 칠해져 있는 건 4죠. 숫자 4. 세 번째 칠해져 있는 건 2. 맨 마지막에
네 번째에 칠해져 있는 건 숫자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 더하기 2 더하기 1은 결국엔 7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드로는 7이라는 십진법으로 표현이 되고요. 식빵의 분류에서는 밤식빵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진법 문제를 실제 내가 이진법을 변환하지 않아도 돼요. 변환할 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이게 이진법 문제구나라는 거는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법 변환이 되는구나. 지금 여기서도 막대에 표시되어 있는 색깔로 우리가 진법 변환을 했고요. 그 십진법을 변환한 것으로 빵의 종류를 구분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진법으로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알고리즘 개념과 순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1급의 과정인 정보윤리와 정보 보안에 대해서 이론을 알아보고 그리고 기출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